크리스찬 문학나무 2020 봄호 특집 나의 신앙 나의 문학. 내 삶의 버팀목 문학과 신앙. 안녕. 어린 시절에 품은 꿈. 나는 전남 광양군 진월면 산골 마을에서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나와 고향에서 면장을 지내시다가 해방 후 중앙청 인사행정처 총무과장으로 발탁되어 내 나이 5살 때 서울로 옮기게 되었다. 갑자기 대처로 나와 어리둥절하면서 나는 엄마 치마꼬리를 붙들고 관사 주변의 자연과 놀며 쓸쓸함을 달랬다. 이후 아버지가 광주로 전주로 전근이 되면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옮겨가는 관사마다 뜰이 넓었고 나무가 많았다. 딸기가 조랑조랑 열린 텃밭도 있었고 금붕어가 논이는 연못도 있었다. 덕분에 일찍이 자연과 친해졌다. 이화고녀를 졸업한 띠동갑 큰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내게 책을 자주 사서 읽혔다. 그 덕분이었는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칭찬을 듣게 되었다. 국어 시간에 아무에게나 편지를 써보라기에 고향에 계시는 조부님께 썼다. 선생님은 나를 불러내어 그 편지를 읽게 하시더니 한 말씀 하셨다. 너는 앞으로 문학을 하면 좋겠구나. 문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 말을 가슴에 품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생애 최고의 비극을 겪었다. 아버지는 그해 초 초대 전주시장직을 사퇴하고 고향인 광양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고향에서 나무를 실어다가 전주 변두리에 집을 지으셨고 우리는 관사를 떠나 마무리도 채 안 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는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셨다. 그러하여 큰 좌절을 겪고 시련 속에 빠지셨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6월 한국 동란이 터졌다. 서울에서 친분이 두터웠던 정일형 박사가 아내 이태영 씨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피난 가는 길에 전주 우리 집에서 1박하며 부산으로 떠나자고 졸랐다. 그러나 아버지는 현재는 야인이라며 그냥 전주에 남았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줄이야.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했다. 아버지와 오빠는 50리 밖 시골 친척네로 피난을 떠나고 방이 여러 칸이던 우리 집은 공산군의 손에 넘어가 대문에 인민위원회라는 간판이 걸렸다. 우리는 그들이 선심 쓰고 내준 한 칸 방에서 숨죽여 살았다. 그뿐인가. 모든 살림에 딱지를 붙여 손도 대지 못하게 하더니 트럭을 가져와 실원에 갔다. 아버지가 애지중지 하시던 고서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폐물, 오빠의 애장품 자전거 등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다. 양식 또한 그들 차지가 되었다. 어머니는 텃밭에서 부성귀를 뜯어오고 나는 우리 쌀을 씻는 그들 곁에서 눈치껏 뜨물을 받아 어머니께 드리는 꾀도 내며 고픈 배를 채웠다. 그들이 아버지 가신 곳을 대라고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는 것도 무서웠지만 날마다 B-29가 폭격을 쏘아대 귀청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그때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벌벌 떨다가 나만의 피난처를 마련했다. 부엌 한쪽에 자리한 지하실이었다.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흐릿한 빛에 의지하여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언니 오빠의 책꽂이에는 문학 서적이 많았다. 이것저것 뽑아다 읽으며 배고픔을 견디고 수시로 떨어지는 포탄을 피했다. 그때 가장 공들여 읽으며 재미를 느꼈던 책은 펄벅의 대지. 내 생애 처음으로 마주한 본격적 문학 작품이었다. 5학년 어린이가 무엇을 얼마나 이해했을까만 끝까지 읽어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조부님께서 꿈자리가 사납다고 아버지와 오빠가 피난가 있는 시골 친척 집에 가셨다. 그 폭격 속에, 그 폭염 속에 70노인이 괴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50리가 넘은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그런데 친척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없고 혼자 남은 손자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바로 전날 아버지가 유격대에 붙잡혀 그 마을 유지 몇 사람과 함께 전주 형무소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넋을 잃고 앉아있는 할아버지께 잠시 후 더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졌다. 동네 아낙네가 산길을 걸어오다가 시신 몇 구를 봤다고, 혹시 전주로 가다가 밤이 되자 총살을 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할아버지께서는 손자를 데리고 어둑한 저녁 아낙네가 일러준 야산을 이리저리 훑어 아들의 시체를 찾아냈다. 그리고 인근 마을에 들러 삽을 얻어다 피 묻은 옷 그대로 묻어주고 오셨다. 그날이 7월 25일, 동난 터진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지옥에도 서광은 있는가? 인천 상륙작전 덕분에 구입할 수복이 왔다. 정부에서는 동사무소 단위로 공안위원을 뽑아 공산군 색출에 나섰다. 그때 19살 난 오빠가 위원으로 뽑혔다. 회의에 나가는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어머니는 신신당부하셨다. 동네 사람들이 공산군과 합세하여 우리를 못살게 굴었지만 복수는 절대 안 된다. 혹여 너 하나 말실수로 누구 하나라도 양민증을 못 받으면 큰일 난다. 절대로 복수는 안 된다. 당시엔 양민증이 없으면 아무데도 동행할 수가 없었다. 기독교인이던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어머니는 그 젊은 나이에도 용서의 아름다움을 실천했던 것이다. 아무튼 그날 우리 남매는 어머니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감동했고 용서에 대해 좋은 교육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그렇게 너그럽던 어머니도 남편 잃고 살림 몰수당한 뒤 화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돌아가시고 말았다. 문학작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여고생이 되면서 나는 더욱 책과 친해졌다.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으니 그 외로움을 어이하랴. 웃음을 잃고 책만 보며 살았다. 조부님께선 오빠를 전남의대에 보내고 전주여고에 다니는 나를 광주여고로 전학시키셨다. 10년간 정들었던 전주. 그러나 내게 큰 아픔을 준 전주.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친구들이 있어 안온했던 전주를 나는 울면서 떠났다. 광주여고 앞에는 서점이 있었다. 도서관처럼 대여하는 헌책도 많았다. 그때만 해도 독서가 호황을 누릴 때라 평판 좋은 책은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릴 정도였다. 셀마 라겔레프의 호반의 각시,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앙드레 지디의 좁은 문,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토마스 하디의 테스,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을 감동으로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희망도 품었다. 소설 못지않게 시도 좋아해 많은 서정시를 공책에 베끼고 암송했다. 방학 때마다 조부모님 계시는 고향으로 갔는데 십리길 산등성이를 혼자 넘을 때면 큰 소리로 시를 외웠다. 소월, 지용, 동주, 육사, 미당, 지훈, 모골, 청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와 함께 걷는 길은 외롭지 않아서 좋았다. 고학년이 되면서 톨스토이를 만나고 도스토옙스키를 만나면서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딘가 허허로운 영혼을 기댈 때가 필요했다. 친구 따라 예배당에도 가보고 원불교 교당에도 가봤다. 그러나 어디도 길게 다니지는 못했다. 우선 의대생인 오빠 뒷바라지에도 바빴다. 학교에서 나올 때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하나 그것부터 걱정이 되곤 했다. 게다가 나는 공부라도 잘해서 조부님 학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다. 다행히 2학년 때 전라남도에서 한 명에게만 주는 이승만 대통령 장학금, 우남 장학금을 받아 졸업할 때까지 조부님께 효도했다. 진학을 권유한 스승의 은혜. 여고 졸업을 앞두고 나는 진학을 포기했다. 오빠의 의과대학 등록금 마련으로 고생하시는 조부님께 나까지 패끼치기가 싫었다. 그런데 나를 아끼고 나의 진로를 함께 걱정해 주시던 국어과 최정순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지금처럼 장학금으로 다니면 되지 무슨 소리냐는 것이었다. 다행히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선생님 지시대로 그곳에 원서를 내고 시험에 응시하기로 했다. 12월 초 눈을 펄펄 맞으며
지산동 산원독을 오르는 나의 마음은 착잡했다. 꼭 대학을 나와야 하나?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몰려온다는데 내가 합격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4년간 학비 면제를 받는 장학생이 되었다. 문학과라는 이름 아래 국문학과 영문학을 함께 배웠다.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 행복했다. 영문학을 조금 곁들이고 우리의 고전문학, 현대문학을 집중적으로 배웠다. 이론과 함께 여러 작품을 섭렵하게 되었다. 낮이면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밤이면 한숨 자고 새벽 3시쯤 일어나 책을 읽었다. 그부를 통해 당시 판금 상태에 있던 정지용과 상허 이태준을 만나는 행운도 누렸다. 지용의 문학 독본, 상허의 장편 구원의 여상, 단편집 가마기 등을 읽고 감동했다. 여러 책을 읽다 보니 서정적 분위기에 따뜻한 인간의 가슴인 작품들이 좋았다. 특히 이효석, 황순원 작품에 매료되었다.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현존 작가로 활동하는 황순원 선생님의 모든 작품을 찾아 읽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세계문학 전집 섭렵에 들어갔다. 한 권 시작하면 대여섯 동안 줄곧 읽어 독파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 책을 손에 잡으며 전집 한지를 다 읽어냈다. 좋고 좋은 소설은 너무나 많았다. 그 긴 독서 여로 끝에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를 만난 것도 축복이었다. 고도의 정신적 형이상학적 소설이었지만 내 영혼을 적시고 깊이 깊이 파고들었다. 시도 많이 읽고 외웠다. 헤세의 안개 속에서는 지금도 입에서 저절로 나올 정도다. Kein Mensch kennt den anderen, jeder ist allein.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혼자다. 인간의 고독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랴. 나는 오랫동안 외로움에 시달렸고 그 외로움은 문학으로 치유되었던 것 같다. 가톨릭 작가 그레암 그린의 사건의 핵심도 빼놓을 수 없다. 그 소설의 영향으로 나는 가톨릭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외로움의 절정에서 주님을 찾다. 1962년 나는 황순원 작품론을 쓰고 대학을 졸업했다. 동시에 중등학교 국어과 준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그동안 입주 가정교사 노릇으로 생활했던 나는 어떤 직업보다 교사가 적성이라고 믿어 희망에 부풀었다. 그런데 그해 교사 채용 고시는 없고 공무원 시험 광고가 요란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각 군청에 공보실을 신설하고 남녀대학 졸업생을 뽑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급한 김에 뛰어들었다. 관심도 없었던 공무원법, 행정법 등을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고 시험을 쳤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여 고향인 광양군청 행정주사보가 되었다. 군수 직속 부하로 각종 행사에 글을 써 바치고 매주 타자기로 광양 공보라는 소식지를 만들고 군청 지프를 타고 각 읍면을 돌며 군정을 홍보하는 업무가 계속되었다. 50리 밖 고향집에 계시는 조부님을 자주 뵐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유배지에 온 것처럼 쓸쓸했다. 갑자기 친구도 없고 문화생활도 없어진 시골 생활의 단조로움에 조금씩 지쳐갔다. 그때도 내게 친구가 되어준 것은 책이었다. 특히 순수 문예지 현대문학은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명약. 나는 그 책 읽는 즐거움으로 한 달을 견뎌냈다. 거기엔 마침 황순원 선생님의 소설 1월이 연재되고 있었다. 다혜라는 이름의 등장인물에 매료되어 다음 달이 더 기다려지곤 했다. 계속 책을 읽다 보니 차츰 욕심이 생겼다. 나도 이렇게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글을 쓸 순 없을까. 날이 갈수록 쓰고 싶다는 열망이 요동쳤다. 릴케의 말처럼 쓰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감동적인 얘기를 수필 형식에 담아 잡지에 투고도 해보았다. 그것들이 뽑혀 책도 오고 고려도 받는 일이 생겼다. 그중 하나 특기하고 싶은 것은 김동리 선생님과의 만남. 당시 유한양행에서 매월 군청으로 보내오는 가정생활이라는 사보가 있었다. 거기 독자 문단이 추천이니 바로 김동리 선생님이셨다.
그 책에 선생님의 평과 함께 내 글이 실리는 행운을 얻었다. 아름다운 추억을 차분하고 깨끗한 문장으로 썼다며 취미로 접어두지 말고 계속해서 글 쓰는 일에 나가달라는 주문까지 하셨다. 나는 무척 기뻐하며 용기를 얻었다. 1963년 가을. 밤만 되면 공책을 펴놓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마침내 소설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었다. 나는 큰맘 먹고 황순원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이것이 소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니라면 포기할 용기도 있습니다. 라는 유지였다. 편지를 동봉한 원고 뭉치를 소중한 보물처럼 포장해서 운송했다. 그러고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계산하며 선생님의 답장을 기다렸다. 드디어 선생님의 답장이 왔다. 답장이라야 손바닥만한 엽서 한 장. 그러면 어떠랴. 나는 세상을 얻은 듯 기뻤다. 선생님은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두어질 쓰시고 끝에다 소설 2편만 더 보내주시오 라고 쓰셨다. 그날부터 나는 선생님의 우편 제자가 된 것이다. 한편 주말이면 찾아뵙는 조부님께서는 나의 결혼을 서두르셨다. 80이 넘었으니 부모 없는 손녀 하루속히 짝을 맺어주고 떠나야 한다며 애를 태우셨다. 나는 등단하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3가지 꿈을 모두 이루다. 1964년 중반이 되었다. 황순원 선생님께 5편이나 소설을 우성했지만 아무 소식 없고 글도 잘 안 써지고 나는 더욱 외로움에 시달렸다. 그 절정에 다다른 외로움 덕분에 나는 그곳에서 천주교 성당에 문을 두드렸다. 대학 시절부터 언젠가 입교하리라 꿈꾸던 일이었다. 시골이라 본당은 없고 작은 공소가 있었다. 주일마다 순천 본당에서 아일랜드 출신 신부님이 오셔서 30-40명의 양떼를 돌보는 곳이었다. 교리를 배우러 성당에 나가면서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그곳에는 이따금 우리말이 서툰 멕시코 신부님이 오실 때가 있었는데 그분의 통역을 맡았다.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라 신자들과 신부님 사이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통역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다. 그런 일이 나를 신나게 했고 덕분에 독실한 신자이신 광양중학교 박현수 교장 내외분의 큰 사랑을 받았다. 나는 그분께 사실은 교직을 원하는데 교사 채용고시가 없어 공무원 시험에 응했노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세례받을 준비로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주님, 등단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 부디 교직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그러는 사이 연말이 왔고 나는 성탄을 맞아 세례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급히 부르셨다. 오는 28일 교사 채용고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이 12월 중순이었다. 보름도 남지 않은 기간이었다. 더구나 원서 접수는 19일까지란다. 부랴부랴 광주에 있는 사촌에게 연락해 서류부터 접수시켰다. 20일에 있을 세례식에 맞춰 외워야 할 기도문 등 시험 준비도 만만치 않은데 큰일이구나 싶었다. 2가지 시험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낮에는 짬을 낼 수 없었고 결국 잠을 줄이며 공부에 열중했다. 아마도 내 생애에서 가장 시간에 쫓긴 때가 아닌가 한다. 다행히도 무사히 신부님 찰구에 합격하고 세례식을 잘 마쳤다. 그리고 며칠 뒤 광주로 올라가 교사 채용 순위고사도 치렀다. 3년이나 놀아서 자신은 없었다. 1965년 1월이 왔다. 서정범 선생님으로부터 소식 오기를 황순원 선생님께서 부산 거제로 여행 중이신데 광양을 들르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다. 오, 좋아요. 나는 즉각 조부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설렘 속에 살았다. 마침내 1월 20일 선생님께서 광양에 도착하셨다. 서정범 선생님과 아드님 황동규 선생 그리고 경희대 제자 한 사람, 일행은 넷이었다. 군수님의 배려로 지프를 이용 광양 명승지를 구경시켜드리고 조부님이 계시는 진월면 차동 고향집으로 갔다. 마침 한 울안에 사시는 셋째 숙부님도 계시고 군에서 휴가 나온 오빠도 있어서
풍요로운 대화 속에 술잔을 돌리며 즐거운 밤을 보냈다. 그때 선생님이 조부님께 하신 말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감성을 기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정말 글을 꾸준히 쓸 수 있겠는가 불안하기도 해서 사는 걸 좀 보고 싶어서 왔지요. 사실은 현대문학사에 초회 추천 작품을 보내놓았습니다. 아, 정말요? 놀라는 나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 저렇게 훌륭하신 조부님, 숙부님, 오빠, 영인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 행복을 느껴야 해요. 감성이 곱고 깨끗해서 맑은 샘물 같았지. 제발 누가 뭐래도 때묻히지 말고 이대로의 세계를 지켜주기 바래요. 그분들 떠난 뒤 얼마 안 되어 현대문학 3호로가 내 작품 월요 오후에를 싣고 서점에 나왔다. 2권을 사서 맨 먼저 조부님께 드렸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현대문학 추천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여러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온 세상을 얻은 듯 행복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기쁜 소식이 왔다. 자취집 부엌에서 아침을 짓고 있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리며 전보요! 하고 외친다. 불안한 마음으로 뛰어나가니 종이 한 장을 내민다. 전남여고 발령. 아, 그렇게도 바라던 교직계의 꿈이 이루어지는 찰나였다. 지금 생각해도 1964년 겨울에서 1965년 봄까지 2달 동안은 모든 것이 정신없이 휘몰아친 내 생애 최고의 시기였다. 가톨릭 신자 되기, 소설가 되기, 그리고 교사 되기 등 3가지의 꿈을 모두 이루어냈으니 교사 생활, 주부 생활. 3년 동안의 공무원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광주로 올라갔다. 장학사님은 내게 말했다. 1,000명이 넘는 응시자 중 4등, 여자 중에서는 1등을 해서 호남의 경기라고 불리는 전남여고에 발령을 낸 것이니 잘 해달라고. 나는 어깨가 무거웠다. 너무나 바쁜 교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날마다 교재 연구하랴, 잡무 처리하랴, 찾아오는 학생들 상담해주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바빴다. 내가 교직에 들어선 것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신 분은 황순원 선생님이셨다. 너무 바빠서 글을 쓸 수 없다는 내 편지에 위로를 주시면서 가르치는 것이 글 쓰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인데 글 좀 덜 쓰면 어떠냐고도 하셨다. 그래도 나는 결혼하기 전에 완료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틈틈이 글을 써서 선생님께 우송했다. 당시 현대문학에서는 시의 경우 3회 추천, 소설의 경우는 2회 추천을 받아야 문인으로 등단을 하게 되어 있었다. 마침내 1966년 3월호에 추천 완료 작품으로 아집이 나왔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 그때부터 타의에 의한 글쓰기가 시작되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청탁을 거절하지 말기, 밤을 새워서라도 기한 내에 보내기, 이런 결심을 하고 단편, 꽁트, 수필 등 청탁이 오는 대로 글을 써냈다. 그러는 중 이제 등단을 했으니 결혼을 하라는 조부님의 재촉이 떨어졌다. 내 나이 28. 결혼이 큰 숙제였다. 여기저기서 좋은 분들을 소개했는데 결국 친구의 소개로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청년과 가장 마음이 맞았다. 우리는 1년 동안 편지를 나누었는데 그가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인지 나를 큰 힘으로 끌어당겼다. 마침내 1967년 서울에서 황순원 선생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하느님을 영접하기를, 그는 나에게 교직을 그만두고 상경하기를. 약속대로 나는 호남에서의 즐거웠던 교사 생활을 접고 서울로 왔다. 글쓸 방 한 칸 없이 가난한 살림살이. 홀로 된 시모님을 모시고 아이 기르느라 동분서주 하면서도 청탁이 오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았다. 잠든 남편과 어린 것들 머리맡에서 밥상을 펴놓고 탁상용 등불 밑에서 글을 썼다. 원고가 다 되고 창이 어렴풋이 밝아오면
해냈다는 승리감으로 희열을 느꼈다. 우선 청탁해준 잡지사에 감사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나는 그토록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효도하고 싶어 남편과 시어머님을 하루속히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우선 나부터 신앙인다운 좋은 표양을 보이려 애썼다. 연년생 셋을 기르면서 건강이 좋지 못한 시어머님을 모시는 데는 애로가 많았다. 걸핏하면 애를 등에 업고 할머니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뛰던 그 시절. 골목에서 만난 이웃이 나를 가엾게 보며 애기를 넷이나 돌보는군요 하던 말이 떠오른다.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어쨌건 7년 만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하나님 앞에 인도했으니 그 또한 승리였다. 그 무렵 막내가 기저귀를 걷었다. 나는 다시 학교가 그리웠다. 교직은 글 쓰는 일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었다. 또 하나 공무원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다. 날마다 신문 광고만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였다. 교사 채용 광고를 본 것이다. 불이 나게 준비하고 3차까지의 시험을 거쳐 1974년 동일여고 교사가 되었다. 학교가 멀리 시흥에 있어 출퇴근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주일은 철저히 지켰다. 7년 만에 복직을 하고 보니 학급 담임 상담 교사 문예반 담당 교사로서 눈코 뜰 새가 없이 살았다. 그래도 원고 청탁이 들어오면 기어이 써냈다. 4년 후 기쁜 일이 생겼다. 한 학생이 중앙대학교 부속여고 교감 선생님의 딸이었는데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학교를 옮길 생각이 없느냐고. 출근길이 너무 멀어 고생하던 나는 횡재를 만난 기분이었다. 마침내 서울 시내로 들어왔다. 더욱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청탁받은 원고도 제때에 써냈다. 얼마 후 1980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설 소식을 접했다. 망설임 없이 제1회 신입생이 되었다. 바쁨은 배가 되었다. 그래도 공부는 즐거웠다. 석사 논문으로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꿈 연구를 썼다. 선생님의 작품 속에 유난히 꿈 장면이 많아 기이히 여기고 여쭈었더니 하루에 3분의 1이 잠속이니까 그걸 중히 여기고 일부러 꿈을 삽입하신 거라며 기대 이상으로 기뻐하셨다. 모처럼 효도를 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나의 문학에 큰 전기를 마련해 준 일이 생겼다. 1984년 5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다. 여의도 광장에 나가 103위 시성식에 참석하고 감격했다. 게다가 각 문학의 인사들과 함께 서강대학교 강당에 모여 따로 교황님을 아현하게 되었다. 그때 하신 말씀 중 뇌리에 꽂힌 것.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복음을 알리는 선교를 염두에 두고 문화활동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소설, 수필 등을 써오면서 한 번도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그 뒤부터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소설은 물론 작은 수필 하나에서도 삶의 주제자는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은총 안에 살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다 보니 작품 속에 감사와 희망이 넘쳐 전반적으로 맑고 밝고 따뜻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퇴직 후의 봉사 생활. 1999년 만 60을 앞두고 용감하게 명예퇴직을 했다. 새천년은 후배에게 물려주자는 생각. 지금부터는 여행과 문학에 좀 더 시간을 쓰자는 생각, 그리고 나의 신앙을 굳히기 위해 성경 공부를 좀 해보자는 생각에서였다. 지칠 정도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니 살 것 같았다.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전시회나 음악회도 다니고 문단 모임에도 나가고 문우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새로운 삶을 즐겼다. 그러다가 2000년 초 여성문학인회 정연희 회장의 부름을 받고 사무국장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그 덕분에 많은 문인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해 9월 황순원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 저녁까지 잡수시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셨단다. 너무나도
부럽고 아름다운 기향이셨다. 향년 86세. 나는 퇴직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5일장을 치르는 동안 매일 서울대병원 영안실로 갔다. 발인까지 끝내고 돌아온 날 비로소 내 문학의 아버지를 잃었다는 허탈감을 가눌 수 없어 컴퓨터 앞에 앉아 선생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결국 300여 매의 중편 가슴에 묻힌 한마디가 되어 2001년 9월 월간문학의 일주기 추모 소설로 발표되었다. 사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고 문우들의 전화와 독자의 편지를 많이 받게 되어 행복했다. 얼마 뒤 2003년에는 한국소설가협회에서 커다란 기획을 발표했다. 역사인물 102인을 뽑았으니 한 사람씩 맡아서 소설을 써보라는 것이었다. 엄두가 나지 않아 망설이다가 그냥 흘려버렸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소일하고 있는데 2004년 3월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차동엽 신부님의 부름을 받았다. 복음 전파의 저술과 강의로 교회 안에서 막 이름을 떨치시던 때였다. 인세가 제법 들어와 교회 월간지 참 소중한 당신을 창간하고 싶다며 편집위원으로 수고해달라는 부탁이셨다. 건강도 안 좋으신 신부님의 열정을 보고 기꺼이 응낙하고 협력자가 되었다. 잡지뿐 아니라 신부님의 저술 강연일에도 도우미가 되어 바쁘게 지내는데 소설가 협회에서 연락이 왔다. 역사인물 쓰기 아직도 5사람이 남아있으니 도전해 보라는 것이었다. 우선 명단을 확인해 보았다. 아하, 신사임당이 남아 계셨다. 왠지 죄송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결심하고 덤벼들었다. 한 달 남짓 중앙도서관에 가서 살피다시피 하며 자료를 찾고 강릉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보를 얻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 정황을 아신 신부님은 평소 신사임당을 존경해 마지 않았다며 그 소설을 참 소중한 당신에 연재하자고 하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2005년 1월부터 매월 50매씩 연재하면서 500년 전 사임당을 살려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사임당이 믿었던 유학 속의 하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니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소설 속에서 신나게 하나님 흠숭 사상을 펼쳤다. 그 글은 혼자 쓰지 않았다. 막힐 때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 교육의 천년대안은 인성교육이라는 신념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썼다. 2007년 3월 연재를 마치자마자 신부님께서는 연구소 출판부에서 초판을 내주셨다. 그 뒤 사임당의 삶이 자아실현과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겠다며 많은 곳에서 강의 요청이 왔다. 강의 때도 나는 드러내놓고 하나님 흠숭 사상을 펼쳤다. 전국을 돌며 강의하던 중 신사임당은 고액건 화폐의 주인공이 되는 경사가 벌어지고 강의 요청은 더 많아졌다. 수년 동안 70여 회 강의를 다녔다. 영원한 달빛 신사임당. 보안을 거듭하며 미래사목연구소에서 3판까지 낸 내 유일의 장편소설이다. 그 밖에도 교회 잡지, 신문 등의 칼럼으로 쓴 글들을 모아 하늘을 꿈꾸며 초록빛 축복, 나의 희망 나의 기쁨 등 신앙 수필집을 펴낸 것도 신부님의 연구소다. 봉사자로서 몇 배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2009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9년. 나에게 성경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고 내가 다니는 분당 성요한 성당의 어르신 대학인 요한대학에서 매주 목요일 말씀 봉사를 하게 되었다. 가장 많을 때는 300여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 봉사를 해온 지 올해로 11년째다. 하나님 자비 없이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분이 하시는 일 놀랍기만 하다. 또 하나 2011년에는 양평 소나기 마을 황순원 문학촌 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내 문학의 아버지 집을 지키게 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직무에 전력을 다했다. 우선 그곳을 널리 알리려고 친척들을 비롯해 내가 아는 모든 문우, 교우, 교사, 제자들을 초청하며 문학관 홍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3년 만에 연간 방문객 12만 명을 채우고 그곳을 물러나왔다. 돌이켜보면 작가라는 이름 덕분에 퇴직 후까지
보람찬 일로 바쁘게 살았다.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되신 미래사목연구소 차동엽 신부님의 협력자로서 선교에 관한 글봉사, 강의봉사를 많이 한 것, 가톨릭 평화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여 신앙체험을 나눈 것, 그리고 지금껏 분당 성유한 성당에서 말씀 봉사를 하고 있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라 믿고 감사드린다. 사실 나는 문단이라는 거대한 정원 가장자리에 피어난 한 송이 풀꽃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누군가의 영혼에 작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맑은 샘물이기를, 한 송이 풀꽃이기를 소망하며 문학에 임했다. 반세기가 넘도록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 두 기둥, 문학과 종교에 참으로 감사한다.